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듣는 역사 이야기 꿈꾸는 사관입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창밖에 나뭇가지도 고요하고 어디선가 들리던 먼 소리마저 하나둘 사라져 갑니다. 세상이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 이불의 온기만이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왕의 가장 위대한 순간을 함께 걸었습니다. 28자의 글자가 태어나던 그 밤을 집현전 학자들의 반대 속에서도 끝내 백성의 글자를 세상에 내놓았던 그 왕의 고요한 결심을 들었습니다. 훈민정음, 소리가 글이 되고 마음이 글자가 되는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이라는 왕에게는 문자 너머에 또 하나의 혁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혁명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얼마나 내렸는지 재고, 해가 뜨면 그림자의 길이로 시간을 읽고, 밤이 오면 별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일. 세종은 하늘의 모든 것을 숫자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과학이었고 궁금증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비의 양을 정확히 알아야 농사의 풍흉을 가늠할 수 있었고, 농사를 가늠해야 백성의 한 해 끼니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의 시선은 땅의 끝으로도 향했습니다. 남쪽 바다에서는 왜구의 노략질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북쪽 들판에서는 여진족이 침입해 조선의 백성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남쪽 바다를 잠재우고 북쪽 벌판에 국경의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그 선은 칼로만 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내고 마을을 세우고 논밭을 일구어 삼으로 그은 선이었습니다. 글자를 만든 왕은 동시에 빗물을 재는 왕이었고 국경을 넓히는 왕이었으며 17만 명의 백성에게 의견을 묻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의 물줄기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백성이 하늘 아래서 고르게 살 수 있는 나라, 세종이 평생을 바쳐 그리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 나라의 윤곽을 따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419년 세종이 왕위에 오른 이듬해의 일입니다. 남쪽 바다에서는 아직 짠 바람에 섞여 연기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왜구가 해안 마을을 불태우고 사라진 뒤에 남는 것은 재가 된 집과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경상도와 전라도 해안가의 보고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어선이 약탈당하고 곡식이 빼앗기고 사람들이 끌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젊은 왕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상왕으로 물러나 있던 태종은 단호했습니다.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쳐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동시에 그것이 남쪽 백성들의 밤을 되찾아주는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종무가 이끄는 수군 200여 척이 거제도를 출발한 것은 그해 6월의 일이었습니다. 남쪽 바다 위로 돛이 줄지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419년 6월 거제도 앞바다에는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종무가 이끄는 조선 수군 200여 척이 대마도를 향해 출항한 날이었습니다. 병사의 수는 17,000여 명, 바다 위에 줄지어 선 전선들의 돛이 바람을 머금고 천천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남쪽 해안의 백성들을 괴롭혀 온 왜구의 소굴을 향해 조선의 배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마도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놓인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섬이 오랫동안 왜구의 근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마도에서 배를 띄워 경상도와 전라도 해안을 노략질했고 어선을 약탈하고 마을을 불태운 뒤 섬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타고 오는 사람들이 무서운 시절이었습니다. 이종무의 함대가 대마도에 도착한 것은 출항한 지 이틀 뒤의 일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섬에 상륙하여 왜구의 선박 100여 척을 불태우고 해안가에 자리 잡은 왜구의 거점을 소탕해 나갔습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으나 조선군의 기세는 거셌습니다. 오래도록 바다 위의 그림자처럼 해안을 위협하던 왜구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투가 길어지자 어려움도 찾아왔습니다. 대마도의 지형은 험준했고 좁은 골짜기에서 왜구의 방역이 이어졌습니다. 조선군은 일부 전투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종무는 전세를 살핀 뒤 무리하게 섬 깊숙이 들어가지 않기로 판단했습니다. 이 원정의 목적은 섬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구에게 조선의 힘을 보여주고 다시는 함부로 바다를 건너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려들의 남짓한 시간이 흐른 뒤 조선 수군은 대마도에서 철수했습니다. 짧은 원정이었지만 그것이 남긴 파장은 깊고 오래 갔습니다. 대마도의 도주는 조선의 군사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시험이었습니다. 더 이상 해안 마을을 약탈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불에 탄 선박의 잔해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후의 일은 전쟁터가 아니라 외교의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마도 도주는 조선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했습니다. 세종은 이를 받아들이되 분명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1426년 조선은 3포를 개항합니다. 부산포, 제포, 연포. 세 곳의 포구를 열어 대마도 사람들이 정해진 규칙 안에서 교역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세견선의 수를 정하고 교역량을 제한하고 조선의 법도 안에서만 왕래할 수 있도록 틀을 짠 것이었습니다. 칼을 들었으나 칼로 끝내지 않은 것입니다. 세종은 힘을 보여준 뒤 그 힘을 외교로 바꿀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대마도 정벌은 조선 초기의 무력 시위였으나 그 뒤에 따라온 것은 질서와 교린이었습니다. 왜구가 사라진 남쪽 바다에는 교역선이 오가기 시작했고 해안 마을에는 다시 어망을 손질하는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경상도 바닷가의 밤이 달라졌습니다. 횃불을 들고 해안을 살피던 초소의 긴장이 조금씩 느슨해졌고 포구에는 말린 생선 냄새와 함께 작은 장터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갯벌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렸습니다. 오래도록 두려움에 잠기지 못하던 사람들이 비로소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눈을 감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남쪽 바다가 잠잠해진 뒤 세종의 눈은 천천히 북쪽을 향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 넓은 벌판에 여진족이 흩어져 살고 있었고 그 사이에 조선의 백성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국경이라 부를 만한 뚜렷한 선이 없었습니다. 남쪽의 파도를 잠재운 왕은 이제 북쪽의 바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바람은 멀리서부터 차갑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유역의 겨울은 매서웠습니다. 강물이 얼어붙으면 그 위로 바람이 칼날처럼 지나갔고 눈 덮인 벌판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광활한 땅에는 여진족 부락이 흩어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조선의 백성들이 뿌리 없는 풀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국경이라 부를 만한 선은 모호했고 여진족이 크고 작은 침입이 해마다 되풀이 되었습니다. 세종에게 이 땅은 단순한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백성이 사는 곳이 곧 조선의 땅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백성이 편히 농사짓고 밤잠을 이루려면 국경이라는 울타리가 분명해야 했습니다. 세종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북방을 열어가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는 서쪽 압록강 상류, 다른 하나는 동쪽 두만강 유역이었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서쪽이었습니다. 1433년 최윤덕이 15,0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 상류의 여진족을 몰아냈습니다. 파저강 일대를 장악한 뒤 조선은 그 자리에 여연, 자성, 무창, 우예의 네 고을을 설치합니다. 이것이 사군입니다. 험준한 산줄기 사이로 성벽이 올라가고 군사가 주둔하고 관아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성벽만으로는 국경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동쪽의 일은 더 길고 더 고된 길이었습니다. 세종은 강직하고 거친 무관 김종서를 함길도 도절제사로 임명합니다. 김종서가 북방으로 떠난 것은 1434년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두만강 유역에 조선의 영토를 확보하고 여진족이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진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말 위에서 내려다본 두만강 유역은 넓었고 바람은 차가웠으며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았습니다. 김종서는 먼저 종성에 진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회령, 경원, 경흥, 온성, 부령까지 6개의 진이 두만강을 따라 하나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이것이 육진입니다. 그 과정은 한 해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1434년부터 1443년까지 거의 10년에 걸친 느리고 꾸준한 작업이었습니다. 진 하나를 세울 때마다 여진족이 반발이 있었고 겨울이 오면 공사가 멈추었으며 봄이 돌아오면 다시 흙을 쌓고 성벽을 올려야 했습니다. 김종서라는 사람은 그 긴 세월을 북방의 바람 속에서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한양의 편안한 관직 대신 얼어붙은 변방에서 해를 넘기고 또 넘겼습니다. 세종은 멀리 한양에서 보고를 받으며 때로는 격려의 교서를 보내고 때로는 군량과 물자를 실어 올렸습니다. 왕과 장수가 수천 리의 거리를 두고 하나의 선을 함께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진정으로 깊이 생각한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성벽과 군사만으로는 국경을 오래 지킬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했습니다. 논밭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야 했습니다. 세종은 남쪽 지방의 백성들을 북방으로 이주시키는 3인 정책을 시행합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백성들 가운데 자원하거나 선발된 이들이 먼 북쪽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낯선 땅으로 떠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떠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 수백 리 길을 걸어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길 위에서 계절이 바뀌었고
도착한 곳의 바람은 고향보다 훨씬 매서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새로 지은 집터가 있었고 개간할 수 있는 땅이 있었으며 조정에서 내려보낸 농기구와 종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주민들에게 일정 기간 세금을 면제해주고 군역도 가볍게 하여 새 땅에 뿌리를 내릴 시간을 주었습니다. 봄이 되면 이주민들이 밭을 갈았습니다. 여름이면 두만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보리밭 위를 지나갔습니다. 가을이면 타작 소리가 진해 성벽 너머까지 들렸고 겨울이면 마을 사람들이 방 안에 모여 불을 쬐었습니다. 군사 요새 옆에 마을이 생기고 마을 옆에 장터가 서고 장터에 사람들이 모이는 풍경이 조금씩 만들어져 갔습니다. 칼이 아니라 삶으로, 성벽이 아니라 사람으로 국경을 채워나간 것입니다. 1443년 육진의 설치가 마무리될 무렵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이어지는 조선의 북방 경계가 비로소 하나의 선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서쪽의 사군과 동쪽의 육진이 조선의 북쪽 울타리가 되어 그 안에 백성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 경계는 5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디며 오늘날까지 한반도 북방 국경의 기본 틀로 남아 있습니다. 세종과 김종서가 바람 속에서 그은 그 선이 지금도 지도 위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북방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바람은 성벽에 부딪혀 갈라졌고 마을의 지붕 위를 스치며 굴뚝 연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땅의 경계를 다진 세종의 시선은 이제 천천히 하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해가 뜨고 별이 돌아가는 그 하늘의 이치를 읽어 백성의 삶에 닿게 하려는 또 하나의 길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곁에는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래현 관노 출신의 장영실이었습니다. 관노란 관청에 속한 노비를 뜻했으니 조선의 신분 질서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놓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영실의 손은 남달랐습니다. 쇠를 다루면 쇠가 그의 뜻대로 모양을 잡았고 나무를 깎으면 나무가 정밀한 기구로 변했습니다. 그 소문이 한양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궁궐로 불러 올렸습니다. 신하들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천한 노비를 어찌 궁궐의 관직에 앉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재주가 있는 자를 쓰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장영실은 상의원 별좌에 임명되었고 이후 호군의 직위까지 올랐습니다. 노비에서 정사품 관직까지 조선의 하늘 아래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세종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장영실이 처음 만든 것들 가운데 하나는 앙부일구였습니다. 솥을 엎어놓은 듯한 오목한 반구 안에 시반을 새기고 가운데 영침이라 불리는 바늘을 세운 해시계였습니다. 해가 뜨면 영침의 그림자가 시반 위를 천천히 움직이며 시각을 가리켰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백성도 그림자의 위치만 보면 때를 알 수 있도록 시반에는 12동물의 그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 해시계를 종묘 앞과 해정교 근처에 설치하게 했습니다. 하늘의 시간을 백성의 거리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은 자격루였습니다. 1434년에 완성된 이 물시계는
장영실의 솜씨가 가장 빛나는 작품이었습니다. 물이 일정한 속도로 흘러내리면 그 수위에 따라 구슬이 굴러가고 구슬이 지렛대를 건드리면 나무로 깎은 인형이 종을 치고 북을 두드리고 징을 울렸습니다.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시각을 알리는 기구였습니다. 경복궁 보루각에 설치된 자경루가 처음 종을 울린 날, 그 맑은 소리가 궁궐 담장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고요한 소리 위에 시간이 스스로 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장영실은 하늘의 별도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혼천이는 하늘의 별자리 움직임을 지상에서 재현하는 천문 관측 기구였습니다. 둥근 고리들이 겹겹이 맞물려 돌아가며 해와 달과 별의 위치를 나타냈습니다. 이 기구 앞에 서면 하늘이 둥근 쇠고리 안에 담겨 천천히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세종은 이 혼천이를 경복궁 간의대 위에 올려놓고 천문관들로 하여금 밤마다 하늘을 관측하게 했습니다. 별이 제자리를 지키는지, 달이 예정대로 차고 기우는지, 하늘의 질서를 기록하는 일이 밤마다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기구들이 하늘을 향해 있었지만 세종의 마음은 언제나 땅 위의 백성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늘의 시간을 재는 것은 농사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함이었고, 별의 움직임을 읽는 것은 계절의 흐름을 정확히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늘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백성의 삶에 닿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 치구기가 있었습니다. 1441년 세자향이 빗물의 양을 재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훗날 문종이 되는 이 세자는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땅에 새우며드는 깊이로 그 양을 짐작하던 기존의 방법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흙이 다르면 스며드는 깊이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자는 일정한 크기의 그릇에 빗물을 받아 그 깊이를 재면 어디서나 같은 기준으로 비의 양을 기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이듬해인 1442년 이 아이디어는 쇠로 만든 원통형 그릇으로 완성됩니다. 높이 한자 5치, 지름 7치의 쇠통, 이것이 치국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쇠통에 빗물이 고이고 주척이라는 자로 그 깊이를 재어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원리였으나 그 단순함 속에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가 얼마나 왔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곧 올해 농사가 어떠할지를 가늠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가뭄이 올지, 홍수가 날지, 모내기 시기를 언제로 잡을지, 빗물의 깊이 한 치가 백성의 한 해 끼니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 치구기를 한양뿐 아니라 전국 각 고을에 배포하도록 명했습니다. 각 고을의 관리들은 비가 올 때마다 치구기의 수치를 기록하여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전국 8도에서 빗물의 기록이 올라오는 나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한 방울까지 헤아려 백성의 삶을 돌보겠다는 뜻이 쇠통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면 자경루의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낮이면 앙부일구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치구기에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세종이 만든 나라에서는 시간도, 하늘도, 비도 모두 숫자가 되어 기록되었습니다. 그 기록들은 한 줄 한 줄 쌓여 백성이 하늘 아래서 고르게 살 수 있는 나라의 밑그림이 되어 갔습니다. 1429년 세종 11년의 봄이었습니다.
논밭에 물이 차오르고 보리싹이 흙을 뚫고 올라오는 계절이었습니다. 그해 세종은 한 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농사직설이라는 이름의 농서였습니다. 직설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꾸밈없이 곧바로 농사의 이치를 적은 책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조선에서 쓰이던 농서는 대부분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기후와 조선의 기후는 달랐습니다. 중국의 흙과 조선의 흙이 같지 않았고 비가 내리는 시기도 서리가 오는 때도 달랐습니다. 중국 농서에 적힌 대로 씨를 뿌리면 때를 놓치는 일이 잦았고 적힌 대로 거름을 주면 오히려 작물이 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 점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각 도의 감색에 명을 내렸습니다. 고을마다 오래 농사를 지어온 늙은 농부들을 찾아가 그들의 경험을 낱낱이 기록하여 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씨앗은 언제 뿌리는 것이 좋은지, 모내기는 어느 때가 적당한지, 가뭄이 들면 어떻게 대비하는지, 홍수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글을 읽지 못하는 농부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관리의 붓끝을 통해 글자가 되었습니다. 전국 8도에서 올라온 이 기록들을 정리하고 엮은 사람은 정초였습니다. 정초는 각 지방의 풍토와 기후에 따라 농법이 다르다는 점을 살려 벼, 보리, 조, 콩, 기장, 삼, 목화 등 주요 작물별로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중국 농서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흙에서 태어난 조선의 농서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입으로만 전해지던 농사의 지혜가 비로소 한 권의 책 안에 담긴 것입니다. 세종은 이 책을 각 고을에 배포하게 했습니다. 농사직설이 전국으로 퍼져나간 뒤 각 지방의 관리들은 이 책을 기준으로 농사 시기를 안내하고 흉년에 대비하는 방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치구기로 재고 땅에서 자라는 곡식을 농사직설로 돌보는 일이 하나로 이어진 것입니다. 농사직설이 곡식을 살피는 일이었다면 그 다음에 세종이 손을 댄 것은 세금을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세금 제도는 손실답헌법이라 하여 관리가 직접 논밭의 작황을 살핀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깊은 병폐가 있었습니다. 관리의 눈은 사람의 눈이었고 사람의 눈에는 사심이 끼어들 수 있었습니다. 같은 흉년이라도 뇌물을 바치면 세금이 줄었고 힘없는 백성에게는 풍년의 세금이 매겨지기도 했습니다. 농부들의 한숨이 논둑 위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법이라는 새로운 세금 제도를 구상합니다. 토지의 비옥함과 그 해의 풍흉을 기준으로 세금을 일정하게 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관리의 자의적인 판단을 줄이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이 제도를 곧바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금 제도는 백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430년 세종은 전례 없는 일을 벌입니다. 공법의 시행 여부를 놓고 전국의 백성과 관리에게 찬반 의견을 묻는 대규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 수가 17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조정의 관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각 도의 향리, 품관,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 한 것입니다. 각 고을에 관해서 의견이 수합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이가 있었고 반대하는 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토지가 넓은 양반들은 새 제도가 불리하다고 여겼고 토지가 적은 소농들 가운데는 환영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달랐고 같은 고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결과를 보면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으나 반대의 목소리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수년에 걸쳐 제도를 다듬고 보완해 나갔습니다. 반대의 이유를 하나하나 살피고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세율을 조정하고 시험적으로 일부 지역에 먼저 적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공법이 최종적으로 시행된 것은 천사백사 14년의 일이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지 14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500여 년 전에 왕이 17만 명에게 의견을 물었다는 사실, 그것도 세금이라는 자칫하면 누군가에게 크게 유리하고 누군가에게 크게 불리한 제도를 바꾸면서 힘없는 백성의 목소리까지 듣고자 했다는 사실. 이 장면 하나가 세종이라는 왕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비를 재고 곡식을 헤아리고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일. 세종에게 이 모든 것은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비가 땅의 곡식이 되고 곡식이 백성의 밥이 되고 그 밥의 무게가 세금이 되고 세금의 공정함이 나라의 근본이 되는 것. 하나의 원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의 통치는 언제나 그 원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삶에서 출발하여 백성의 삶으로 돌아가는 길 위를. 사군과 육진이 완성되고 츠구기가 전국 각 고을에 배포되고 공법이 자리를 잡아갈 무렵이었습니다. 세종의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만든 왕의 몸은 나라와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병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소갈증이라 불리던 당뇨가 오래전부터 그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갈증이 끝없이 밀려왔고 물을 마셔도 목이 말랐습니다. 밤이면 갈증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백성의 밤잠을 지키기 위해 하늘과 땅을 헤아리던 왕이 정작 자신의 밤잠은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흐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안질이라 기록된 이 병은 해가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밤늦도록 상소문을 읽고 서책을 펼치던 그 눈이 이제는 글자의 윤곽조차 또렷이 잡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보고서를 살피고 17만 명의 의견을 헤아리고 농사직설의 한 줄 한 줄을 검토하던 그 눈이었습니다. 세종은 내관에게 문서를 읽게 하고 귀로 듣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종기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등과 다리에 번갈아 생기는 종기가 앉는 것도 눕는 것도 괴롭게 했습니다. 어이들이 약을 올리고 침을 놓았으나 나았다 싶으면 다른 곳에서 다시 부어 올랐습니다. 하늘과 땅과 백성을 헤아리느라 자신의 몸 하나 돌볼 겨를이 없었던 세월이 고스란히 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은 정무를 놓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날에도 경연에 나갔고 앉기 힘든 날에는 누운 채로 신하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붓을 잡는 손이 떨리는 날에도 교서의 내용을 직접 불러주었습니다. 나라에 잃은 왕의 몸이 아프다고 하루도 멈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442년 세종은 마침내 하나의 결단을 내립니다. 세자에게 첨사원을 설치하여 국정의 일부를 맡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자향은 측우기의 원리를 고안할 만큼 총명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종은 그 아들의 어깨 위에 한 줌씩 짐을 옮겨 놓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군사 문제와 외교 현안은 여전히 세종이 살폈으나 일상의 행정과 관리 인사의 일부가 세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왕이 아들에게 나라를 건네기 시작하는 조용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왕좌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왕좌의 무게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아들이 그 무게에 익숙해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빚어놓은 나라가 자신의 손을 떠나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저녁 해가 경복궁 지붕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보루각의 자경루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뜰에 놓인 측우기에 빈 쇠통 위로 저녁 이슬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간의대 위의 혼천위는 오늘 밤에도 하늘의 별자리를 따라 천천히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세종이 만든 것들은 왕의 몸이 쇠해져도 제 몫의 시간을 묵묵히 새기고 있었습니다. 28자의 글자를 세상에 내놓고 빗물의 깊이를 재고 땅의 끝에 국경을 긋고 17만 명의 목소리를 들었던 왕. 그 왕의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들은 저물지 않았습니다. 글자는 백성의 입에서 소리가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고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계는 500년 뒤에도 그 자리에 남아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늘의 비를 재고 땅의 경계를 그렸던 왕이 이제 천천히 짐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저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종의 마지막 날들과 그가 남기고 간 것들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루각의 물시계가 조용히 시각을 알리고 궁궐 너머 마을에는 하나둘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500여 년 전의 그 고요한 저녁 공기가 오늘 밤 이 자리까지 흘러온 듯합니다. 그 공기 속에 몸을 맡기셔도 좋겠습니다. 세종이 지키고자 했던 백성의 편안한 밤이 오늘은 여러분의 밤이기도 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